우리 당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당이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한 당이 돼야지 뭐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당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제가 이 당에 입당한 지가 30년인데요. 30년 전에 그때 입당할 때에 비해서 지금 자기 정체성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나 이재호 의원이나 이런 분보다 제가 입당이 한 2년 정도 빨리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에 입당했을 때 그때는 국방, 외교, 안보는 무조건 우리 당이었고, 또 경제, 민생 또 무조건 우리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외교, 통일을 책임지고 경제, 민생은 산업을 책임지는 당이 우리 당이었는데, 지금은 그 약해져서 뭐 하는 당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당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지만 우리 김미애 의원 같은 분과 함께 온 몸으로 온 삶으로서 당을 더 바꿔 나가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드리겠는데요. 저는 이걸 지금 선거를 나와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경기도지사가 2006년에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0년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제가 주장하고, 지금 또 일관되게 그 부분을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인터넷 같은 데서 당시 기사나 검색해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 제로성장 시대 또는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이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경기도지사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박수영 의원 계시지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기업이 중요하다. 기업이. 그럼 저 사람은, 저는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삼성에 돈을 먹었겠지. 그러니까 자꾸 삼성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또 SK 하이닉스 이천에 있는 공장, 저게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아닙니다. 저 이천 저기가. 그러니까 환경부도 반대하고 국토부도 반대하고 다 반대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왜 자꾸 경기도만 공장을 지어 다 반대하는데, 제가 일관되게 밀어붙여서 지금 이천 하이닉스 그거 보시면 새로 지은 공장 그 다 재임 때 온갖 난관을 뚫고 한 겁니다. 환경부 장관 설득하고 국토부 장관 설득하고 뭐 중앙부처 대통령부터 계속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LG도 지금 평택 진이 오산 밑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과감하게 연구단지나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서 그걸 확대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부분의 그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기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노조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기업 이야기 많아요. 기업이 있어야 노조가 있습니다.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노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 노동조합의 조합은 또 늘어나죠. 기업이 문 닫고 나면 노조가 어떻게 있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 기업이 있어야 또 세금을 내서 약자를 돌보죠. 세금 안 내는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 약자를 돌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에 대한, 지금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규제가 많고 온갖 발목을 잡고, 삼성 이재용 회장 아직 재판받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은 전부 재판받고 감옥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범죄를 봐주자는 말이에요. 봐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벌금도 때릴 수도 있고, 또 사전에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꼭 감옥에 꼭 기업인들을 다 감옥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싱가포르에 지금 세계적인 기업 아시아 본부 5천여 개가 있습니다. 한국은 100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최하 10배, 20배 큰 나라인데 왜 한국에 오지 않느냐? 우리는 바로 굉장히 큰 시장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도 가깝고 최고로 좋은 위치. 미국하고도 우리가 가깝습니다. 싱가포르 얼마나 구석진 곳입니까? 거기에 제조업이 있습니까? 분해가 있습니까? 근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지금 소득 수준이 2배가 넘는데 세계적인 기업이 거기는 무려 5천여 개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왜 100개밖에 없냐? 이유가 뭐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한류에 열광하고 한국에 와서 기업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 가면 일하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펌이 너무 잘 됩니다. 외국 기업들 전부 어떻게 하면 감옥 안 가는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자리가 뭐냐? 산업안전본부입니다. 뭐 고용, 뭐 노사관계 이런 게 아니고 산업안전본부. 왜? 중대재해처벌법에 감옥 안 가기 위한 사장, 회장, CEO들이 전부 그 감옥 안 가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본부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감독관도 지금 일반 근로감독관이고 산업안전감독관인데 산업안전감독관 출신들을 스카우트합니다. 최고 고임을 주고 스카우트합니다. 그 퇴직자들. 감옥 안 가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감옥 많이 보내면 로펌은 재미 봅니다. 노무사도 재미 봅니다. 그러나 기업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암체함의 제임스 킴이라는 그 변호사가 지금 암체함 회장이에요. 암체함 회장한테 물어보세요. 외국 기업들이 가장 겁내는 게 뭐냐? 한국에 왜 안 오느냐? 감옥 안 가야 되기 때문에 감옥 갈 걱정이 있는 나라 안 옵니다.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계속 이 중대재해처벌법부터 노란봉투법부터 온갖 법을 전부 감옥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는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업을 도와가지고 투자를 더 하고 또 창업도 하고 외국 같은 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했는데 제가 도지사를 하는 동안 지구 8바퀴 반을 돌면서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제일 많이 와 있고 일본도 자주 갔고 미국도 가서 미국 기업도 제가 많이 유치를 했고 또 유럽 기업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전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뭐 노조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기업을 중시하냐? 노조 지금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본부 가서 물어보세요. 역대 도지사 중에 누가 가장 노조를 잘 해줬냐? 당연히 김문수입니다. 노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알고 미리 다 해준다는 거예요. 사업하기 전에 다 해줍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사람 마음을 읽고 마음을 맞춰서 미리 잘 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싸웁니까? 오늘 김문수는 뭐 노조 때려잡아가지고 기업 유치 아닙니다. 노조와도 관계가 제일 좋고 기업인도 경기도에 상공회의소가 24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상공회의소 24개 가서 다 회장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가장 기업을 잘해줬냐? 김문수라고 할 겁니다. 당연히. 삼성 가서도 물어보세요. SK 가서 물어보세요. LG, 현대, 기아 어디를 가서 물어보든지 누가 가장 기업에 대해서 잘해줬냐? 김문수입니다. 노조도 잘해주고 기업도 잘해주고 그거 가능하냐? 가능하지. 왜 가능 안 합니까?
노조도 잘해주고 기업도 잘해주는 게 왜 불가능합니까? 두 개가 바로 공동체, 이익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사정, 그러니까 노사정이 다 일체다. 하나다 이겁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정부나 노조나 회사나 국민의 이익이 일치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거 완전히 맛이 갔다 그러거든요. 민주당식은 노조가 우선이지. 노조가 우선이면 그럼 기업 없이 노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먹사니즘요? 먹사니즘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이 있어야 먹고 살지.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맞습니다. 또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은 뭡니까? 수출해야 먹고 살죠. 수출 안 하고 지금 국내 내수만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나라를 굉장히 위기로 보는데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보다 더 잘 살고 영국보다 더 잘 삽니다. 프랑스보다 더 잘 삽니다. 그 말이 되냐? 말이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중국보다 더 잘 살고 한국보다 더 잘 살아요. 싱가포르 소득 7만 달러 넘어요. 우리는 지금 4만이 안 되잖아요. 일본보다 더 잘 살잖아요. 싱가포르 작은 나라고 서울만 크기가 서울밖에 안 되는데 왜 중국보다 더 잘 살고, 이 강대하고 잘 나가는 일본보다 더 잘 살고 싱가포르가 한국보다 더 잘 살아요.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잘 사냐? 그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왜 대한민국이 못 삽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작은 나라라고 못 살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우리가 잘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기자 여러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중국에 되겠나? 일본에 되겠나? 미국에 되겠나? 이미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격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문을 조금 읽겠습니다. 수출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자원도 내수시장도 부족했던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했지만 국민의 근면함과 기업가 정신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무역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트럼프 현상과 같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위기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정치적으로 재편되고 보이지 않는 장벽과 차별적 규제가 수출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넓은 시장을 향해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수출로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이 김문수가 만들겠습니다. 첫째, 한미 정상회담, 대통령 직속 민관 원팀 기구 가동으로 트럼프 관세 압박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관세 문제와 조선, LNG, 방산, K방산, 반도체, 원전, 투자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 주재의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다 하던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분명히 다르게 꼭 실천을 합니다. 세 번째, 세계 무역 공급망 관세 환율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 중견 수출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도요, 피눈물 나는 사연이 많습니다. 도와드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중소기업, 잘하는 벤처기업, 잘하는 중견기업, 잘하는 데는 많이 도와줘서 더 크게 해주고, 뭐 안 되는 데는 문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도와주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무조건 도와주자, 이거는 곤란합니다. 다섯 번째, 청년을 글로벌 시장의 수출 전문 인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주 우수합니다.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뛰고, 그것도 돈 버는 청년들로 뛰어야 돼요. 돈 쓸어 다니는 청년이 아니라 돈 버는 청년으로
다 우리가 육성시켜 내야 돼요. 6번째,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서비스 무역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원전, 제약, 바이오, 2차전지, 서비스, 콘텐츠, 핀텍, 의료, 교육, 이런 부분은 전 세계 최고고, 우리가 최첨단 AI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서요, 당연히 세계 최고의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서 제일 스피디하게 제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성취해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못할 게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세계적인 리더로 다 길러낼 수 있습니다. 교육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대학 교육 이런 식으로 완전히 등록금만 동결해가지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우수한 교수를 우리가 초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빙해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만나게 해줘야죠. 그냥 사고력 교육 이것만 가지고는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세계 최첨단의 연구소와 세계 최첨단의 학교와 그리고 세계 최첨단의 R&D 센터를 만드는데 그거 가능합니다. 왜 못합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했는데 왜 지금 못한다 그럽니까? 바로 그것은 하향 평준화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전부 저질화시키고 학교 공부 안 하고 그냥 다 엎드려 자고 학원 가서 공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이나 유초, 중, 고등학교 전부 다 정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 수 있으면 저는 해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허황한 소리에 기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끝장토론 하루 종일 해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공약, 선거, 구호 이거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장에 맞고 그것이 정말 제대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김문수를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위기를 돌파해온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80년대 마이카 시대를 열겠다고 했을 때 당시 서울대, 당시 저는 상과대학 그 경제학과 교수들을 비롯해서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시장도 없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실패한다. 안 된다. 독재다. 저거는 히틀러의 아우토반, 폭스바겐처럼 독재를 위한 그 수단이다. 반대했는데 저도 교수들 말씀대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던 그 마이카 세계 최고의 현대 기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못합니까? IMF 때 수출이 우리를 살렸고 코로나 때도 수출이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다시 수출도 챙기고 기업도 챙겨야 됩니다. 김문수는 직접 세계 시장을 누비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수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술, 과학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지구를 8바퀴 반 이상 돌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주요 기관과 기업과 106차례 이상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일자리 도지사라는 새로운 별명도 얻었습니다. 이제 수출 5대 강국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수출로 앞서가는 대한민국, 김문수가 만들겠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면 하시죠. 기자분. 요 주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정치 문제. 요건 뭐 충분하죠. 혹시 근데 여러분들께서 뭐 예를 경제지에서도 오셨죠? 그리고 그게 되냐? 경제지는 이런 질문을 안 할 것 같아.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런데 아니나 어떤 언론에서든 간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데요. 저는 언론이 국민이다. 기자가 국민의 대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보다 그 이상으로 기자들이 국민의 대변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회기 때 자기 뭐 대정부 질문하고 이렇게 할 때만 발언하지만 기자들은 매일 요즘 계속 발신하잖아요. 이 발신 매일 국민하고
소통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못하고 공무원도 이렇게 국민들하고 소통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국민으로 생각하고 제가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우리 대변인도 하고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하고 저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예, 말씀하세요. 네, MBN 김현입니다. 일단 언론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앞장서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정말 좋은 분이 계셔서 이재명을 이기고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오죽하면 다 발표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제 지지율이 막 높이 나올 때 처음에 저는 이제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인데 주님 이 잔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잔을 꼭 받아야 됩니까? 피할 수 있다면 저는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로 저는 이 현재 제 자리가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욕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저까지 불러내실까. 그런 점에서 참 저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바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다시 복귀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만 파면이 되고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욕을 하겠죠. 저는 왜 국민들 여론도 많은데 왜 안 나오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재명을 지금 제가 지지도가 이재명보다 몇 배 돼야 되는데 이재명은 어제 보셨습니다만은 와 89.77% DJ를 능가하는 새로운 제왕이 나타났어요. 민주당의 제왕, 이 선거판의 제왕, 앞으로 대한민국의 제왕이 나타납니다. 이 제왕은 민주라는 이름을 단 제왕이 나타났어요. 민주당인데 국민의힘보다 전혀 안 민주인데 가장 반민주가 가장 민주적인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국회에서 한 거 보면 어느 민주당이든 과거에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군사 독재보다도 더한 탄핵을 계속 특검을 계속하고 악법을 계속 만들어서 기업을 다 쫓아냅니다. 가장 안 민주적인 저 후보가 나타났는데 이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국회부터 또 자기 당부터 대통령과 행정 조직부터 또 사법부도 지금 다 상당히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디서 숨을 쉬느냐? 우리 국민의힘에서만 숨을 쉬기에는 좀 숨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대통령까지 저기 넘겨주면 야 89.77 이게 어떤 모양으로 될 거냐? 히틀러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히틀러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히틀러 전기도 읽어보고 히틀러 관련된 책이나 독일 현대사라든지 독일 방문에서도 제가 히틀러에 계속 관심을 가져 있는데 히틀러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제 거짓말이지. 여러분 기자분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히틀러도 과반 이상 득표한 게 없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그건 다당에서 연정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건데 지금 우리 89.77 DJ보다 거의 한 20% 이상 높이 받는데 이거요. 이런 대한민국 정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민주당이라는 이름, 민주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저는 이 가면을 찍고 싶어요. 이게 매우 잘,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전부 다 먹사니즘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먹사니즘이라는 가면을 확실하게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이다. 그 무슨 선동이냐? 사실입니다. 민주당에 나는 민주당에도 제가 아는 운동권들 저하고 감옥 같이 살았거나 저하고 공범관계 있는 사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그래? 내가 당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 말을 못합니다. 다음에 공천을 안 받을 각오하면 몰라도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우리 당은 그런 거 없어요. 뭐 오나 안 오나 여기 다 계시지만 오나 안 오나 항상 우리 국회의원들 뭐 저한테 안 나타났다고 해서 공천 못 받거나 나타났다고 뭐 안 줄 사람 주거나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공평하게 합니다. 공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저 89.77의 의미 이거 우리 찢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자분들 시간이니까 우리 식구는 좀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형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제가 만난 게 아니고 그분이 도지사는 저한테 계속 비서실에다가 김문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했어요. 만났어요. 내가 안 만난다고 한 서너 번을 거절하다가 그래서 하도 보자 그래서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저녁 한 8시 넘어가지고 도지사 공간으로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 결과는 이분이 정신병원에 갔다가 계속 집어넣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리고 성남의 정신병원에 시장이 강제 행정 입원시킨 그 숫자가 다른 옆에 지역에는 없어요. 그 옆에 용인도 없고 다 없는데 어떻게 성남만 이런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장영아 변호사님 그 성남 수정당협위원장이신데 이거 한번 나와보세요.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 입원된 사람 몇 명? 26명으로 제가 언론 보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형님을 정신병원에 집으려고 하던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성 의사인데 구모 의사가 그때 강제 입원 시켜라는 걸 본인이 그거 안 됩니다. 왜? 이분의 주소는 자기 형님 이재성 공인회계사는 용인 시민이에요. 성남 시민도 아니에요. 근데 공인회계사 사무실만 본당에서 하고 있고 주거지는 용인시에 있어요. 그거 딱 보면은 주소지가 다르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안 했는데 결국 달달 볶아가 이분이 나중에 성남에서 수정구 보건소장 갔다가 그 다음 나중에 그만두고 하남 보건소장으로 갔는데요. 그 다음에 자기 형수님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형수님도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사과를 하려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하지 말고 저한테 먼저 사과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럼 몹쓸 욕을 하고 저한테부터 사과해야 안 됩니까? 저보고 그러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욕도 안 하지만 형수한테 사과도 안 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당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을 다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저런 흉악스러운 욕을 하고도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지금 바른말, 고운말, 코나 다 없애야지. 그거 어떻게 해서 되겠습니까? 상용 코나를 만들어야지. 이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어떤 고문이 있더라도 어떤 투옥이 되더라도
독재 정권에 목숨을 내놓고 싸워왔습니다. 제가 감옥을 2번 갔다 왔습니다. 저보고 뭐 전과가 많다고 하는 우리 당의 후보도 있는데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는 제가 아스팔트에서 광화문에서 뜨겁게 싸웠습니다. 이제 모두 뭉쳐서 이재명과 싸워야 합니다. 저 이재명 민주라는 이름 아래 독재를 하는 정신병원에 국민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또 박수는 앵간하면 치지 마시고 네, 또 뭐 말씀하시죠.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앞선 질문에서도 진심으로 좋은 분이 있다면 또 나라를 위대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양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혔는데요. 양보를 하면 제가 또 요걸로 안 먹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국민들이 볼 때도 나이스 이런 정도 아주 좋았어. 그리고 예를 들면 노무현 정몽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젊은 기자분들 모르겠어요. 노무현 정몽준 그때요 노무현 지지도가 아마 한 4%까지 내려간 거 아닙니까? 한 자릿수 정도가 아니고 막 5% 밑으로 내려갔는데 극적인 반전을 통해 며칠 만에 요게 아마 단일화를 사흘 전에 했던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투표하기 며칠 전에 등록도 다 했어요. 마지막에 딱 한 샷으로 원샷에 이해창 후보를 이긴. 저는 그때 이해창 후보 선거 대책을 맡아가지고 고생 좀 했습니다. 저는 DJ한테는 이해창이 지더라도 노무현한테는 질 이유가 없다.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멋지고 국민들이 볼 때 참 좋은, 보기 좋은, 그리고 납득이 가는 그런 걸 하게 돼. 구질구질하게 막 권력에 집착,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니전 투구 이런 거는 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라면서 저 사람 하는 짓은 니전 투구로 한다.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무슨 sak 양보하고 난 마이태자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곧 출마할 것 같은데 단일화 과정에서 할 것 같습니까? 예, 할 것 난 잘 모르겠는데 기자분들 정보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면 단일화 과정에서 승리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되면은 단일화의 구체적인 부분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현직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자꾸 단일화 방안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저보고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생각 안 했을까? 난 권한 대행하는데 왜 와서 자꾸 단일화 이야기하냐 그러면 저도 이상하고 그분도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일정 있으셔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진심으로 기자가 중요하다. 국회의원 이상으로 기자가 중요하다. 왜? 국회의원이 알리는 그 메시지보다는 기자분들께서 알리는,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그 글이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지속적으로 또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계속 전파하고 발신을 계속 하시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은 지금 서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손가락 움직이는 한 사람도 입만 올려요. 여러분은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론인들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인들의 사명이 중요하다. 부디 좀 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진실을 알려보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70년대에 그때 학생운동 할 때는 서울법대에서 만들어내는 언더페이퍼가 있었어요. 지하신문이죠. 학교에 등록 안 한 신문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자유의 종. 이신범무원이요. 자주 이신범무원이 지금 안 오셨죠? 이신범무원이 그때 그거 만들고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잡혀가서 다 또 제적당하고. 그런데 자유의 종이라는 게 있어요. 박수영은 이런 분은 잘 몰라. 젊은 사람 북한의 앞에 딱 종이 있습니다. 종은 있는데 그 신문이 언더 페이퍼가 시커먼 그 인쇄판으로 긁어갖고 하는 그 자유의 종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법과대학에 종 그걸 이제 제목을 했지만 거기를 보면 신문에 안 나는 그때 검열이 많은 거 신문에 안 나는 걸 알렸는데 그 자유의 종이 정말 아주 진실도 말하지만 국민들을 깨우는 학생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는데 언론은 뭐 등록이 됐건 안 됐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기 편견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언론인은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이다.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게 잘 좀 해주신다면 국회의원 이상으로 아마 나중에 무덤에 비석에다가 쓰시면 언론인 아니 웃을 게 아니고요. 교황은 그거 아무것도 쓰지 마라 그랬거든요. 교황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의 등불, 시대의 횃불이, 시대의 뭐 요즘은 LED 등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감사합니다.